감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감기나 알레르기, 비염 등이 잘 발생하죠. 오늘은 면역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의 구성과 면역의 핵심이 되는 영양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일 1억 개가 넘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각종 면역세포와 3천만 개 이상의 항체를 가지고 있어서 면역체계가 문제가 없다면 몸에 침범한 바이러스를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저하되는 면역 노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체온은 대표적인 면역력의 지표인데요.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20에서 30%가량 떨어지게 됩니다. 몸의 열은 근육이 수축하며 만들어지는데 나이가 들면서 운동량이 줄면 근육도 적어져서 체온이 잘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도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인데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서 면역력이 급감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바이러스 등에 취약해집니다. 면역력을 높이려면 4가지가 중요한데요. 면역 영양과 햇빛, 숙면, 그리고 운동입니다. 그중 면역에 중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 면역과 후천적으로 생활하면서 적응되어 얻어지는 후천 면역으로 구분합니다. 선천 면역에는 피부, 점막 등의 물리적 장벽과 여러 면역 조직, 면역 세포와 면역 물질 등이 해당되고요. 후천 면역은 생후에 침입한 항원에 대한 항체를 생성하고 또 항원의 정보를 기억했다가 항원이 다시 침입했을 때 빠른 특이적 반응을 통해서 항원을 제거하게 됩니다. 후천 면역은 다시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체액성 면역은 비림프구의 항체 생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항체는 면역 글로불린으로 체액에 존재하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성 면역은 T림프구의 독성 사이토카인 분비, 자연 살해세포, NK세포의 항체 의존적 독성을 나타냅니다. 앞에서 면역세포는 선천면역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천면역은 비특이적 면역으로 항원을 구분하지 않고 작동하는 반면에 면역세포 중 T림프구, NK세포 등이 특정 항원과 항체에 반응하여 독성물질을 분비해서 외부의 침입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라서 선천면역, 체액성 면역과 별도로 세포성 면역이라고 구분하게 된 것이죠. 체액성 면역을 TH2 면역, 세포성 면역을 TH1 면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TH는 T헬퍼의 약자로 도움 T세포를 의미하고 또 각기 다른 도움 T세포가 관여하기 때문에 1, 2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면역에 대해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면역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면역력이 강한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 또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의 균형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TH1 면역의 이상이 있을 때, 즉 TH1 면역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지면 류마티스 관절염, 제1형 당뇨, 다발성 경화증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나타나고 TH2 면역에 문제가 생기면 알러지, 아토피, 천식과 같은 면역 과민 반응이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TH1과 TH2, 즉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의 균형이 중요하고요.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선천 면역이 더 약해지게 되고요. 항체를 생성하는 후천 면역계가 부담이 커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사소한 변화에도 후천 면역계가 자가 항체라고 하는 필요 이상의 항체를 생성하게 되고 이는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면역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양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연은 면역 영양소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연은 피부 장벽 기능과 상피세포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특히 점막에 존재하는 면역세포인 비만세포와 수지상세포의 활성화에 필수적입니다. 비만세포는 항원을 제거하는 독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면역세포이고요. 수지상세포는 항원의 정보를 면역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아연은 또한 단핵구, 호중구, B세포와 T세포, 세포독성 T세포 등 혈액 중의 면역세포의 조절에 관여하고요. 흉선과 골수에서 면역세포의 생성과 발달에 필요합니다. 면역기관 중 하나인 흉선에서 주로 T세포가 활성화되고 골수에서는 항체를 생성하는 B세포가 성숙하게 됩니다. 노화에 따른 면역의 변화와 아연의 역할에 관한 논문을 한 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면역 체계가 변화하게 되는데요. 흰색 화살표는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데 TH1 면역, 즉 세포성 면역이 약해지게 됩니다. 회색 화살표는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는 부분인데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하고 TH2, 즉 체액성 면역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체액성 면역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세포성 면역이 약해지면서 체액성 면역계가 부담이 생기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검은색 화살표는 아연의 역할인데요. 염증을 억제하고 떨어진 Th1 면역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네, 지금 보시는 논문에서는 면역세포의 분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의 왼쪽 부분을 보시면 줄기세포로부터 단핵구, 대식세포의 순서로 분화가 되고 또 호중구, 호산구, 호염기구 등의 면역세포가 생성이 됩니다. 네, 그림의 오른쪽은 B세포와 T세포의 분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B세포와 T세포는 림프구라고도 합니다. 네, 면역세포가 생성 분화되는 과정에서 아연과 비타민C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조금 복잡하니까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혈액은 혈구와 혈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혈구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이 있죠. 적혈구는 주로 산소 운반, 혈소판은 혈액 응고 작용을 주로 하고요. 백혈구가 바로 면역세포입니다. 백혈구는 과립 백혈구와 무과립 백혈구로 나뉘어지고요. 과립 백혈구에는 호중구, 호산구, 호염기구가 있고 무과립 백혈구에는 단핵구와 림프구가 있는데 단핵구는 대식세포와 수지상세포로 분화되고 림프구는 B세포와 T세포, NK세포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면역세포의 아연과 비타민C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비타민C와 아연은 피부, 점막 장벽과 면역세포, 그리고 인터페론과 같은 면역물질의 활성화에도 관여한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피부와 상피 점막을 강화할 수 있고요. 아연은 물리적 장벽의 두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는 유해산소로부터 면역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고 면역세포의 운동성과 주화성을 강화하는데요. 여기서 주화성은 면역물질에 반응해서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전반적인 식균 작용을 강화시키고 강력한 면역 기능을 하는 사이토카인, 인터페론의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네, 아연이 부족하면 식균작용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B세포와 T세포의 분화 및 상호작용, 또 Th1, Th2 면역의 균형 유지, 또 B세포에 의한 항체 생성과 감염 조직세포와 종양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아연은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논문의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유해산소는 LDL을 산화시키고 염증 인자인 NF-카파비를 증가시켜서 비정상 세포의 증식, 염증 증가, 혈액 성분의 응집을 유도합니다. 아연은 항산화 효소인 SOD의 구성 성분으로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그림에서 MT는 메탈로사이오닌이라는 물질인데요. 중금속과 산화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역시 아연이 필요합니다. 염증 인자인 NF-카파비를 억제하는 역할도 하죠. 네, 세계적인 학술지 뉴트리언트지의 2017년 논문에서는 비타민C와 면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비타민C는 상피조직에서 콜라겐 합성과 안정화, 또 유해산소로부터 상피조직의 보호, 상피세포로 분화하는 섬유아세포의 증식에 관여합니다. 유해산소로부터 면역세포를 보호하고 면역세포의 운동성과 주화성 강화, 또 식균 작용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B세포와 T세포의 분화와 증식을 강화하고 항체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면역물질인 사이토카인과 면역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히스타민을 조절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네, 아연과 함께 중요한 면역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프로바이오틱스도 면역에 매우 중요한데요. 알러지에 대한 프로바이오틱스의 임상적 효과와 메커니즘이라는 논문에서 프로바이오틱스의 면역 관련 작용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네, 프로바이오틱스의 면역 관련 기능은 세 가지의 기전으로 설명이 됩니다. 우선 미생물학적 작용인데요. 장내에서 병원균, 나쁜균들과 경쟁하고 병원체의 침입을 막아주고요. 단세지방산과 같은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생성해서 유해균을 억제합니다. 다음으로 프로바이오틱스는 상피조직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밀착 연접 단백질 발현과 단쇄지방산의 생성을 통해서 상피조직, 즉 장의 점막을 강화시키고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세 번째는 면역학적 작용인데요. 선천면역, 후천면역, 그리고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의 균형을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여기서 T 조절세포는 면역 균형을 조절하는 면역세포의 하나입니다. 네, 화면에서 오른쪽의 그림은 나이에 따른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는 면역력의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마이크로바이옴의 알파 다양성이 감소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알파 다양성은 장내 유익균이 얼마나 많은 종류가 존재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장내 유익균의 종류가 적어지면 당연히 면역력이 감소하는 것이죠. 네, 프론티어지의 장내 균주 다양성과 인간의 질병이라는 논문에서는 다양성이 감소하면 면역 질환인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제1형 당뇨, 알러지, 다발성 경화증과 대사 질환인 비만, 제2형 당뇨 등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발생 이후에 진행된 연구에서도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감소한 경우에 코로나 감염 후 위중증의 정도가 심화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유익균의 다양성 감소는 유해균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네,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 또 프로바이오틱스, 식물 영양소, 항산화 영양소, 오메가3 지방산 등이 면역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인데요. 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아연과 비타민 C,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